자수성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지능, 인맥, 노력, 운, 아이디어, 실천력? 답을 얻으려면 자수성가 해본 사람에게 가야겠죠. 253만원으로 시작해 5천억 자산가가 된 자수성가의 전설 스노우폭스그룹 오너이자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은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상상을 하면 뇌는 그 상상을 진실이라 믿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부자들 필독서로 유명한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본도 재능도 인맥도 없는데 생각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저서 생각의 비밀을 통해 부자를 만드는 생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비밀에 담긴 부자를 만드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슈퍼리치가 밝히는 부자의 처음과 끝 생각의 비밀 시작합니다. 첫째, 말이 부자를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친구, 선생님에게 넌 안 돼, 그건 위험해, 오버하지 마 같은 말 듣고 자라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반면 안 되는 건 없어, 일단 도전해, 진짜 멋진데? 같은 말 듣고 자라면 자신감, 도전 정신이 커집니다. 이렇듯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가난한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럴 돈이 어딨냐, 아껴 써라, 투자는 위험하다 등등 가난한 말을 듣고 자라니 생각이 가난해지고 가난을 만드는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를 둘러싼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환경 설정입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김승호 회장님 회사인 스노우폭스그룹 사무실에서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됐다 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목표를 아무리 좋은 말로 정해놔도 적어놓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목표는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글로 분명하게 남겨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마음 다잡고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글로 쓰고 눈에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배치하라 말합니다. 포스터, 간판 등으로 제작해 매장에 전시하고 컴퓨터 비밀번호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포스트잇에 적어 화장실, 책상, 냉장고 등 이곳저곳 붙여놓는 식으로 말이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나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말로 주변이 가득 차면 저절로 생각이 바뀝니다. 특정 환경을 자주 접할수록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당장은 무리라 생각되어도 위대한 목표, 나를 격려하는 문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이 바뀝니다. 한술 더 떠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거나 읽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100번의 법칙을 실천했고 그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앞서 환경 설정이 말을 바꾸기 위한 간접적 방법이었다면 100번 쓰고 읽기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나 읽고 쓴 목표를 잊어버릴 멍청이는 없습니다. 목표를 이만큼 되새기면 모든 생각, 행동이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니 말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기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재정적 목표, 마음가짐을 담은 문구로 주변을 채우고 100번씩 읽거나 쓰기를 반복하세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부자 되기도 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 실체를 이룬다. 오늘은 과거 습관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분 1초 하루하루 반복하는 일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바꿔야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진리입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니까요. 생각의 비밀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성공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책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88% 이상이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입니다.
성공한 이들 74%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1%만 그렇게 합니다. 성공한 이들 80%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12%만 합니다. 목표 자체를 적어놓는 비율도 67% 대 17%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요점은 성공이란 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서, 운동, 교육, 목표 설정 등 진부하고 단순한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진부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려면 수백, 수천만 원을 내야 할 만한 대가들이 겨우 1, 2만 원 안팎하는 책 한 권에 평생 깨달은 교훈과 비법을 적어놓으니까요. 책을 읽는 일은 저자에게 1대1 과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에게 과외를 받는 사람과 책만 보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차포 마상 다 떼고 장기를 두는 일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질병 예방, 비만 해소 등 운동이 주는 물리적 장점들은 너무 뻔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장점 외에도 운동엔 정신적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온 정신을 신체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쾌락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울감 감소, 유능감 향상 등 보상도 따라오죠. 또한 직업적, 경제적 고민에서 벗어나 신체에 집중하는 경험은 문제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고민이 있는데 샤워나 산책을 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라 해결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운동은 이런 발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적 자극입니다. 셋째는 목표 쓰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사방군데 붙여놓고 매일 100번씩 읽거나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 중 80%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걸 보니 김승호 회장님만 실천하는 유별난 습관은 아닌 듯합니다. 목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침반 없이 앞으로만 뛰어가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방향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장기 목표가 나침반이라면 단기 목표는 지도입니다. 나가야 할 방향이 북쪽이어도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야 할 때도, 거리는 멀어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년, 1년, 한 달, 일주일 계획 등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야 목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습관이 쌓여 부자를 만듭니다. 하나하나 진부하고 뻔한 소리 같지만 평범이 쌓여 비범을 만듭니다. 습관 하나하나는 사소하지만 이 모든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습관을 점검하세요. 습관이 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결과가 변합니다. 셋째, 포기가 부자를 만든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생각, 말과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주위 사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술자리, 의미 없는 모임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게으름, 쾌락을 위한 모든 습관, 늦잠, 과식, 과한 SNS 사용 등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하죠. 이런 생활적인 부분 외에도 포기해야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을 포기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실패에 민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공동체, 타인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문화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회 제도,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한 번에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실패 이것저것 지적질, 참견질을 참 잘하죠. 김승호 회장님은 생각의 비밀에서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출연한 예능을 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선 이봉원 씨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니 지인들이 다음부턴 제발 친구들 의견 좀 들어라는 식의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번 이봉원 씨 편이다. 실패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도전해서 실패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봉원 씨만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한단 말인가. 도전은 반드시 실패를 동반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거나 내 능력 대비 너무 쉬운 일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시도해보고 실패해봐야 피드백을 받아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함, 실패 없음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투자의 제왕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를 가장 멍청한 투자 결정이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도 자동차, 의료기기, 태양광 등 수없이 많은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계속된 로켓 발사 실패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요즘도 참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실패만큼 뼛속 깊숙이 배움을 주는 스승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쾌락, 여가, 게으름, 완벽함 추구 등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성공을 향해 가는 삶이 답답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자기 규율과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 성공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부자를 만드는 생각은 말, 습관,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 나를 발전시키는 말로 주변 환경을 채우세요. 목표를 매일 읽고 쓰며 스스로를 독려하세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쌓여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부자의 습관을 가지세요. 부자 되기를 막는 생각, 태도, 행동들을 포기하세요. 생각의 비밀은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김승호 회장님이 자수성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자가 된 이후 깨달은 부자의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돈의 속성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데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원래 단순한 법입니다. 목표를 100번 읽고 쓰라는 김승호 회장님 말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을 여러 번 새기고 되뇌라는 의미로 쓰여진 책이라 생각됩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행동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희망하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잘하기 위해선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심리를 잘 알아야 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신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잘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모릅니다. 이 지식 차이가 행동 차이를 만듭니다. 가난한 이들은 돈의 속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니 더욱 가난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는 알고 가난한 이들은 모르는 돈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이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무일푼에서 5천억 부자로 거듭난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님이 쓴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참고해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첫째, 부자들은 돈을 존중한다. 돈은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돈의 속성 제일 첫 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인격체를 대하는 수준으로 돈을 존중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돈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꼭 인격체라고 비유하지 않아도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돈을 나를 지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고마운 친구로 보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자기개발, 투자보다는 음주, 사치, 도박 등에 돈을 씁니다. 버는 족족 써버리니 당연히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일해야 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자들은 돈을 존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의 속성에는 김승호 회장님이 맨해튼에서 한 거지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해튼 34번가 메이시 백화점 앞에서 한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과 몇몇 사람들이 그 거지에게 돈을 줬고 저녁값 뽑았는지 곧 그 거지는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지가 구걸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 몇 개를 골라내 바닥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사이에는 3페니, 우리 돈으로 약 11원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페니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승호 회장님은 그 3페니를 주었습니다. 그리곤 그 동전들을 만지며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천억 자산가에겐 진짜 먼지일 뿐인 3페니를 굳이 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돈도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작은 돈을 존중하니 그 돈이 큰 돈을 데려왔다 말합니다. 무슨 종교 경전에나 나올 법한 소리야 싶으신가요?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빨리 모읍니다. 그러니 투자를 할 때 시드머니를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돈을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하고 확실한 투자처에만 돈을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돈을 더 안전하게 더 오래 굴리니 스노볼이 점점 커집니다. 정말로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면 그 돈이 큰 돈을 데려오는 겁니다. 돈은 인격체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먼저 돈을 존중해야 합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건 절약하되 가치 있는 곳에 돈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술, 도박, 사치에는 돈을 아끼되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자기개발, 투자에는 돈을 보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곳에 돈을 낭비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충성하듯 돈도 자신을 가치 있게 써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둘째, 부자들은 돈그릇을 키운다.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거물이 되어 남이 당신을 자랑하게 만들어라.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되 의심하는 태도를 끝나는 날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절대로 길들여지지 말고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다 보면 규칙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비로소 당신은 혼자 스스로 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자기 돈 그릇만큼만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쏟아져도 내 그릇이 손바닥만 하면 손바닥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코스피는 3,3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 2배, 3배 오른 주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2배, 3배 벌었다는 사람보다 물렸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못 사고 있다가 남들이 2배 벌었다더라, 코스피 5천, 10만전자 간다더라 같은 말 듣고 뒤늦게 뛰어든 결과입니다. 이게 다 돈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돈은 인격체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이 사라니까 사고 팔라니까 파는 주관도 없고 멍청한 주인을 돈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듯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그릇을 키우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돈 그릇이 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니 절대 속칭 전문가들 말을 덮어놓고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코스피 5천 간다 떠들어도 내 생각엔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감은 돈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5천억 부자가 된 지금도 김승호 회장님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경제기사를 읽고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는 등 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생깁니다. 원칙에 따라 투자하니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는 분들 책 영상 다 찾아보면 모두 자기 원칙을 고수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원칙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며 돈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승호 회장님보다 우리가 돈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들이 훨씬 더 돈에 관심이 많고 더 공부합니다. 그러니 돈 그릇이 더 커지고 더 큰 돈을 법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경제 공부할 시간 있는 거지.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만 돈이 많아서 돈 공부를 하는 걸까요? 돈 공부를 해서 돈이 많아진 걸까요? 시험을 잘 봐서 공부를 한 걸까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본 걸까요? 돈을 공부하고 돈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돈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 그릇을 키워 스스로 판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돈 그릇에 어떻게 돈을 채워 넣을까만 아등바등 고민합니다. 돈 그릇을 키워 홀로 설 수 있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셋째, 부자들은 자유롭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무엇인가요? 건물주? 슈퍼개미?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란 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 액수랑 상관없이 일하지 않아도 매월 생활비 이상 벌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월 300이면 충분하고 누군가는 월 3000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부자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 500만 원이면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배당, 월세 등 여러분 자산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순자산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월 1000만 원을 쓴다면 24억 원이 필요하겠죠. 요점은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자산을 쌓지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말대로 그런 사람들은 소득 명세서상 부자일 뿐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에도 질 좋은 돈, 질 나쁜 돈이 있다 말합니다. 질 좋은 돈은 정규적인 돈입니다. 월급, 배당, 월세 등 정기적으로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질 나쁜 돈은 비정규적인 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수익이 비정규적이라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한때 큰 전성기를 누렸던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사치 부리다 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잡힌 연예인들은 부동산을 사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합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자산이 없으면 금세 돈이 사라진다는 걸 체감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최대한 아껴 자산을 사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일지라도 돈이 모여 자산이 되고 시세 상승, 월세, 배당 등으로 내게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생겨납니다. 돈이 나보다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절약은 월 생활비를 낮춰 더 빨리 자산을 모으도록 도와줍니다. 절약이 몸에 배면 필요한 생활비가 낮아지니 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절약을 잘 실천하기 위해 김승호 회장님은 쿼터 법칙을 제안합니다.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을 뜻합니다. 나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쿼터 수준에서 생활하는 게 쿼터 법칙입니다. 수입도 자산도 적을 때는 이 쿼터 법칙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0만 원 수준으로 살라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자산이 쌓이면 쿼터 크기도 점점 커집니다. 자산은 1, 2, 3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1, 2, 4, 8, 16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 처음엔 고통스럽더라도 쿼터 법칙을 실천해 자산을 빨리 쌓아야 더 빨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 절약해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남들만큼 쓰고 남들만큼만 절약하면 딱 남들만큼만 살게 됩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쿼터 법칙을 실천하세요. 이 영상 내용대로 잘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언젠가 독립기념일을 얻게 될 겁니다. 구독자님들 독립기념일만으로 1년 달력이 꽉 차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건 돈의 속성 때문입니다. 돈은 인격체라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돈 그릇이 큰 사람에게 갑니다. 그릇이 크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은 평생 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보다 소중한 게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습니다. 반면 5천억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과 보낼 시간, 여가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가질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영상을 보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부하 직원에게 절대 이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퇴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삶에 만족한다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직업은 주 5일 9to6라는 구속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잠을 자고 해외여행을 가도 재산이 늘어나고 큰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사장입니다. 부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기업 임원, 연예인, 운동선수는 사장 아니어도 부자라고 해요. 투자로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이들도 모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임대 사업이라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일단 부자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거나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부자인 연예인들이 패션 브랜드 런칭하거나 요식업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부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사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만 되면 무조건 부자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부푼 꿈을 안고 사업 시작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월급쟁이보다 가난하고 몸만 혹사하는 무늬만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장학개론입니다. 5천억 자산가이자 글로벌 외식기업 스노우폭스그룹 회장,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님이 100억 이상 매출 기업 대표, 상장 기업 대표 및 임원,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대표 등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장학개론 수업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진짜 사장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돈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장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총 432만 5,195개입니다. 국내에만 400만 명 이상의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 임대료 내기도 급급하고 사업장 운영하느라 사생활이라곤 전혀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특징이 뭘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 둘째, 시장의 규모. 셋째,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일반적인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요리도 사장님이 하고, 식재료도 사장님이 사오고, 세금 및 급여 처리도 사장님이 합니다. 직원은 그저 조리, 보조, 서빙을 돕는 아르바이트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선 사장님보다 뛰어난 직원이 존재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장님들을 사업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반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인가요? 반도체 칩 하나도 직접 못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제일 잘하시나요? 아니죠. 금융 지식이 가장 많은 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직원 중 99.99%가 각자 업무에서는 이재용 회장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를 넘어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 초창기에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죠. 직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몸과 시간 갈아 넣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해선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 뿐이거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사장 혼자 돈을 벌어선 안 되고 사장보다 뛰어난 직원들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장사입니다. 동네 치킨집 생각해보죠. 경쟁자는 바로 길 건너 도보 5분 내에 있습니다. 그 경쟁자 이겨봤자 골목 대장 치킨집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여전히 자영업 단계죠.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생각해봅시다. BBQ 경쟁자는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 BHC, 교촌치킨 같은 탑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 단위 경쟁이죠. 삼성 경쟁자는 애플, TSMC 등입니다. 경쟁자가 전 세계에 있죠.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멀리 있을수록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넘어 사업가 단계로 넘어가려면 경쟁자가 멀리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동네 카페를 운영해도 장기적으론 메가커피, 스타벅스랑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네 미용실을 해도 장기적으론 리안헤어, 준호헤어랑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인스타, 유튜브 등 SNS라는 사기템이 존재하거든요. 개인이 시작부터 최소 시, 군, 구 단위, 아주 쉽게 전국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사장이 자기 몸, 시간 갈아 넣어 일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돼도 사업가는 될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생각으로 돈을 법니다. 가령 자영업자는 본인을 요리사로 정의하지
정의하지만 사업가는 식당 경영인으로 정의합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매장에서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인은 다른 요리사를 고용해 매장을 늘릴 생각을 합니다. 매장 수가 늘어나면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등 시공간적 제약 없이 돈을 법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저절로 돈이 벌리는 수익 구조를 짜는 등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되려면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전국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생각을 통해 돈을 벌어야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이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계획 혹은 실천하고 있는 그 일, 장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됐든 사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유용한 이야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해답은 불편함에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사업가가 될 수 있다. 불편함을 개선하는 모든 것이 사업이다. 세상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요리하기 힘드니까 요식업, 밀키트 사업이 존재하고 육아가 힘드니까 산후도우미, 육아용품 사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사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 출발점은 나 자신과 지인입니다. 유아용품으로 유명한 로토토 베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님은 원래 자수를 취미로 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자수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시던 평범한 블로거셨죠. 그런데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꾸 토를 해서 검색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맘카페, 지식인 등의 유아 영유, 영유 방지 등을 검색하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직접 자수로 영유 방지 쿠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대박이 나서 로토토 베베는 지금 쿠션뿐 아니라 유아 이불, 옷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전에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겪는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 해서 거창하게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제품을 아주 조금 개선하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옷이어도 재질을 더 부드럽게 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를 만드는 등 아주 조금만 개선해도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돈이 없어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지? 를 고민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기 마련입니다. 가령 SNS를 이용해 상품을 팔기 전에 미리 고객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토토 베베는 처음에는 블로그 구독자들이 요청해 수제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상품 구입을 문의하자 본격 생산에 들어갔죠. 선주문 받고 물건을 만드니 재고 쌓일 위험 없이 생산 설비 갖출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이건 다른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애당초 망할 리스크가 적습니다. 망할 가능성이 낮으니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죠. 이 꾸준함은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꾸준히만 하면 최소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세요.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도전하세요. 지금은 끄덕끄덕 하셔도 실제로는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천을 돕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 혹은 지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육아를 하는데 아기 분유가 물에 잘 안 녹아서 불편합니다. 또 수영을 하는데 수경에 자꾸 스크래치가 나서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편한 점을 적어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사장학 개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는데 누군가는 이 영상 댓글에 적힌 불편함 중 하나를 해결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상품을 만들고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초기 기업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으로 레벨업하려면 이 단계에서 2명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과 금융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자산 구조에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익 구조가 나타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정 상권이 부흥하면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며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했다 가정합시다. 인스타 성지가 돼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이 모이니 주변 식당, 화장품 가게 등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납니다. 자연스럽게 카페가 입주한 건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어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깎아드릴게요 할까요?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나가면 그 자리에 건물주가 직접 혹은 건물주 친인척이 여러분 카페와 아주 유사한 카페를 차릴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매장을 옮기면 지출만 늘어날 뿐더러 남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하는 건물은 내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시세 차익 등 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 살 돈을 언제 모아? 그렇죠.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금융입니다. 건물 가격이 100억이라고 100억이 있어야 건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빌딩 매입할 때는 대출이 많게는 80-90%, 보수적으로 봐도 7-80%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면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만 해도 최소 몇 억이 있겠죠. 그럼 실제로 나는 건물 가격 10-20% 정도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없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예로 든 거지 처음부터 100억짜리 건물 살 필요 없잖아요. 건물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부담도 줄어듭니다. 싼 건물을 사면 입지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일단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회사 막 창업하면서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단계에서 사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S급 입지 비싼 건물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집, 성지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조금 접근이 불편해도 다 찾아옵니다. 대표적 사례가 라라브레드입니다. 라라브레드는 빵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며 지점을 여는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라라브레드는 S급 입지에 지점을 열지 않습니다. 다소 낡고 허름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부동산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지점을 열죠. 라라브레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 다소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매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아지니 부동산 가치도 상승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대출 이자도 생각해야지. 건물주가 되면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다른 임차인들 월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업했더라면 내야 했을 월세도 있죠. 이 금액을 합쳤을 때 대출 이자 이상이 나오거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나도 건물주가 될 자격을 갖춘 겁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에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납니다. 이 두 친구를 만나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사업 소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개인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진짜 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회사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사장인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될 때 내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세요.
나보다 똑똑한 이들이 전국 세계 무대에서 나를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몸이 아닌 아이디어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편함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나세요. 금융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장을 내가 소유할 때 더 큰 부와 자유를 누리는 진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학개론은 무일푼에서 5천억 자산가로 자수성가한 김승호 회장님이 평생을 사장으로 살며 깨달은 통찰과 노하우를 담은 명저입니다. 진짜 사장이 되는 법과 그 장점을 영상에 담았지만 사장이라는 직업의 고충과 위험성, 문제 극복 방안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은 진정한 사장학 교과서라고 부를 만한 책입니다. 사장 대신 직원을 사장학개론 수업에 보냈더니 그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사업을 하더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만큼 강력한 실전 사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사업 회복을 꿈꾸시는 분 혹은 사업가의 길을 가다 방향을 잃을 때 펼쳐볼 인생 지침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아니 오늘은 10걸음은 더 성장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튜브에서 돈 없고 백 없으면 뭐뭐만 하세요 같은 콘텐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콘텐츠들 들어보면 대부분 목표를 100번 써라, 아침마다 긍정 확언을 해라, 목표를 이룬 모습을 시각화해라 등 뭐랄까 다소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야! 너도 그런 콘텐츠 많이 했잖아.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표 쓰기, 확언, 시각화 등 매일 실천하고 필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으쌰으쌰 동기부여 해주기는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 뭘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해 하고 알려주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뜬구름 1도 안 잡고 진짜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인생 바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만 잊지 말고 실천해도 돈도 백도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째, 지금 하는 일을 죽도록 해라. 아니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고작 하는 말이 이거냐 싶으시죠? 잠시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왜 보고 계세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원해서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더 근사한 일을 하고 더 큰 돈을 벌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난 지금 하는 일에 100% 전념하고 있고 이 이상 최선을 다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파트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제별로 타임라인 나눠 놓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죽도록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다면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를 2갈래로 구분할 순 있습니다. 노력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쪽에 속하나요?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사업을 하거나 스톡옵션이나 성과급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꼭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지고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당장 성과가 없고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이건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직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미친 듯이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막막해도 노력을 많이 쏟을수록 나중에 맺을 결실이 커질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노력해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일인가요? 조소기업이라 열심히 일해봤자 나한테 오는 건 없고 사장 배만 불려주나요?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되지게 힘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다른 길을 택할 원동력이 생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존재라 어지간히 고통스럽지 않고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이 보람없고 재미없긴 해도 그냥저냥 참고 버틸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길 선택합니다. 그러니 진짜 죽을 만큼 해보고 죽을 만큼 괴로워봐야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다른 길을 선택한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전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뭐 일이 어쩌니 회사가 어쩌니 해도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동료들이 힘들다 해도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들 정말 미친 듯 열심히 살고 있던가요? 아닐걸요? 여러분과 직장 동료들이 힘들다고 투덜대는 그 문제들 대부분 최선을 다하기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못 풀면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큰 일을 하겠다는 걸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봐야 비로소 이 길은 아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성실함이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밥 파는 CEO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실하면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반면 성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하시는 일이 노력해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성실함은 필수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건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는 일입니다. 정말 거지 같은 일도 성실히 끝내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일에서 성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일단 되지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길을 달려갈 원동력을 만들어줄 겁니다. 둘째,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성실성은 이미 갖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세상 일이 다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 아무리 빡세게 돌려도 소프트웨어가 구식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열심히 사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우리 소프트웨어, 즉 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비결은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뭐 꼭 1년에 100권씩 읽고 직접 책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역행자 저자 자청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하루 2시간 동안 책 읽고 글만 쓰면 된다니 너무 쉽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그것만 한다고 인생 바뀌냐?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1년간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사람들도 1년에 평균 4.5권을 읽습니다. 1년에 수백 권 읽는 독서광들을 다 포함해도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1년에 2-3권 읽으면 많이 읽는 거라 봐야죠. 읽기도 이렇게 안 하는데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 하루에 2시간 읽고 쓰기만 해도 여러분은 최소 상위 10%에 속하는 겁니다. 좋은 책은 우리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보여주고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며 우리 눈높이를 높여줍니다. 좋은 교양서는 풍부한 배경지식을 심어주고 이 배경지식들은 우리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 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아무 책이나 많이 읽으면 되는 거냐? 아니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읽어야 합니다. 문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여가 생활이나 감수성 함양이 아니라 인생 바꾸기면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될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문학은 영감과 감동을 주지만 영감이 현실로 바뀌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겐 자기계발, 심리학, 재테크, 사회과학 서적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꼭 책을 읽으라고 하면 비평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말 중 마음에 드는 말만 수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죠. 물론 책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도 많고 비판해야 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그건 내가 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관과 실력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그건 아닌데 트집만 잡는 부정적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책 내용 몽땅 흡수한다는 스펀지 같은 태도로 독서를 해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었으면 다음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 하니 논문이나 책 쓰는 것처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단락,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책을 통해 뭘 배웠고 책에서 배운 내용의 기초에 어떻게 살 건지 적어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건지 적어보는 겁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읽고 나서 내용 요약해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쓰는 것까지가 독서의 끝입니다. 제 영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세요? 댓글에 시청한 내용 요약과 다짐을 남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꺼버리면 몇 시간 뒤면 까먹습니다. 요약하고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남기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짧게라도 읽은 내용에 대해 직접 써볼 때 인생을 바꾸는 독서가 완성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한 달 아니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평생 똑같은 생각 고정관념 가지고 살면서 인생이 바뀌었으면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셋째, 피드백을 받아라.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을 키우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의식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인 고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가 발견한 법칙인데 사람들이 이 법칙을 1만 시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원래 이런 내용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하나씩 피드백을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집중 연습을 했을 때 전문가가 되기까지 평균 1만 시간 정도 걸리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연습의 질이 중요하다. 알기 쉽게 골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날 연습장에서 시원하게 공만 친다고 골프 실력이 늘까요? 잘못된 자세, 안 좋은 습관만 고착화돼서 허리, 어깨, 팔꿈치 다 나갈 겁니다. 골프 실력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리 넓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그립은 어떻게 쥐는지, 퍼팅은 어떻게 해야 하고 드라이버는 어떤 각도로 어디에 어떻게 힘을 주고 휘둘러야 하는지 등 아주 디테일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디테일을 모두 챙길 수 없으니 코치님에게 피드백을 받아야죠.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향상 핵심은 디테일과 피드백입니다. 그건 운동할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세부 단계로 나눠놓고 단계별 개선점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 100% 집중했는지, 몇 시간 낭비했는지, 자기개발은 몇 시간 했는지 체크해 보신 적은요? 업무, 일상, 자기개발, 사업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의식적 연습은 성과를 향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은 코치라도 있지 직장 일상에는 코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피드백 받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구 체인지 그라운드 현 스터디언 채널에서 아주 강조하는 자기개발 비법이죠. 매일 어떤 일에 얼만큼 시간을 썼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 플래너로 3P 바인더를 활용하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시간마다 색이 다른 형광펜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빨간색은 유튜브 관련 핵심 업무 시간, 노란색은 직접 성과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필요한 보조 업무 시간, 파란색은 자기개발 시간, 초록색은 개인 용무나 여가, 논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체크한 뒤 항목별로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종합하고 하루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야 뭐야, 자기개발 유튜버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놀고 점수는 5, 60점밖에 안 돼? 뭐 연휴 때 플래너인데 사람이 가끔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꼭 저랑 같은 방식을 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분석하라는 겁니다. 내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업무, 자기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는지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도 백도 아니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는 데일리 리포트는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 전략입니다. 둘째, 일기 쓰기입니다. 데일리 리포트가 정량적 피드백이라면 일기 쓰기는 정성적 피드백입니다. 일기는 감성 충만한 10대나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기의 최대 장점은 느리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써도 손은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느리게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하고 일기를 쓰면 바쁘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초조했을까? 다음번엔 안 그래야겠다. 일할 때 스마트폰을 옆에 두니까 자꾸 들여다본 것 같네. 내일부터 멀리 치워놔야겠다.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나 힘들다고 기분 나쁘게 말했네.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쭉 써보기만 해도 그 어떤 코치를 두는 것보다 훌륭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놓쳐버릴 수 있는 일상의 수많은 감사한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 일기를 펼쳐봤을 때 또 다른 감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덤입니다.
성과를 올리려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데일리 리포트 일기 쓰기를 통해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피드백의 기초에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세요. 올바른 일에 올바른 태도로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성공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하셔도 100% 인생 바뀝니다. 일단 지금 하는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하세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은 평균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에서 탄생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이 쉬워 보이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상위 10%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으세요. 성과 향상은 피드백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지도해주는 코치, 멘토가 피드백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 일기 쓰기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돈도 백도 없어도 마침내 성공을 이루실 오늘도 성공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